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발전재단의 윤영수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노사발전재단에서는 2020년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주요 투자국인데요. 요즘 여느 나라와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제보상금 그리고 사회보험금 제도 등 소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인사노무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강의는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이신 김성욱 변호사님의 1시간 강의와 그다음에 50분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신청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공지사항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은 Q&A라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질문 등록과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질문 등록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의문 나신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등록해 주시면은 사전 질의와 더불어 저희가 현장 질의를 강사님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미나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30분을 추첨을 해서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역시 그 자료집과 보충 자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보충 자료는 저희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사례 중심 현지 법령 해설서와 알기 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 실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발전재단 정영우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정영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4억 명 인구 대국인 중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기회의 땅, 블루오션으로 여겨졌고 또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서 최근까지 2만 7천 개 이상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론 기업 간의 경쟁 심화, 빠른 임금 상승과 생산비 증가 등의 문제로 우리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고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현지 생산 그리고 영업 투자 활동과 노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얼어붙은 요즘에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 조치라든지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외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경제 정책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실시 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 양로, 실업, 공상보험, 사회보험료 전액 감면을 금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임시 규정, 긴급 조치 등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중국의 노동법은 중앙에서 발표하는 노동계약법 이외에 지역마다 약간씩 상이한 노동규칙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해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사발전재단은 중국 진출 및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정부 지침과 제도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을 도와드리고자 오늘 현지 전문가를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무 리스크 관리가 진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중국 현지 기업의 경영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러면은
바로 세미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및 중국 진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운영 방안, 그리고 연이어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중국 노동법 이슈를 주제로 태평양 법무법인의 김성욱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의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및 중국 진출 기업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중국 법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략하게 제 소개 화면인데요. 저는 좀 다소 특이하게 한국에서 법률 교육을 받고 다시 미국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법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세 나라에서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 제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 나간 지는 지금 12년 됐고요. 잠시 한국에 출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이 화면이 뭔지 이제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그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을 많이 방문을 해서 현장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온라인 강의라서 부득이 이제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할 수가 없네요. 이 화면이 뭔가요? 지금 이 화면 보시는 화면, 아마 그 노트북에서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화면은 그 내비게이션이죠. GPS 내비게이션입니다. GPS 내비게이션을 제가 왜 첫 번째 화면을 띄웠을까요? 저는 작년에 미국 시애틀 지역과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밴프라는 지역을 이제 자동차로 처음 여행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을 정확하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우수한 GPS를 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중국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제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중국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일부는 이제 전혀 모르실 테고, 아주 소수의 분들만 중국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갔을 때 GPS를 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것과 GPS 없는 차량으로 막연하게 지도를 통해서 손에 지도를 들고 프린트된 종이를 가지고, 혹은 이제 차 창문을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이제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면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중국 법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무라든가 뭐 텍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별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우수한 GPS를 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록 만약에 GPS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면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길을 놓치는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GPS에서는 어떤 길이 막히는지, 어떤 길이 최단 기간인지, 최단 속도로 갈 수 있는지, 혹은 뭐 톨게이트 요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중국법에 대해서도 각 회사들이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범위가 강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시간은 안 되고요. 저는 중국에 간 지 지금 12년이 됐는데, 노동법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 비율은 좀 낮습니다, 사실. 주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크로스보더 딜을 자문을 하면서 M&A라든가 조인트 벤처 설립 업무가 주된 업무고요. 노동법에 대해서는 좀 일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사회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이제 중국 노동법에 대해서 보면, 중국 노동법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예전에 그 주지원으로 근무하셨다든가 하셨던 분들도 이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외국 투자자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한국의 노동법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한국의 노동법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한국의 노동법과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법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은 좀 편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법을 먼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어떤 그 대기업 강의를 가면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어떤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2970대 0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뭐 스코어 같기도 한데 이것을 지금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실 나오긴 하는데 이 숫자가 뭔지 혹시 검색을 해보지 않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 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많은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맞추시는 분이 딱 3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 갔었는데 이 숫자가 뭔지 맞추신 분이 3분 계셨는데 자, 이것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냐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투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2970, 반대가 하나도 없고 기권은 0표였습니다. 예. 중국 사회가 한국과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때 그렇게 그 관념적으로 보실 때 이런 어떤 정치 체제를 보더라도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공산당이 강력한 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있어서 한국과는 좀 다르게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을 결정을 하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저는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런 가치 평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이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 조직 그리고 중국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그 병행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이 국무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무회의 같은 조직이죠. 그 인민일보가 있으면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중국 정부에는 신화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당서기가 있으면 중국 정부에는 각급 부서의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시에 공산당 당서기가 있고 상해시장이 있죠. 같은 그 레벨인데 사실상은 상해시의 당서기, 공산당 서기가 상해시 시장보다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병행적인 체계는 대부분의 조직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교를 본다면 북경대학교 총장이 있지만 북경대학교에 공산당 당서기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경대학교 총장이 북경대학교를 대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북경대학교 당서기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국 그 노동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저는 오늘 경제보상금 제도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 어떻게 하면 중국 그 노동법에 맞게 잘 현지 법인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사전 질문을 받아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노동법에 보면은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채용한 이후에 어떻게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는지 징계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뭐 그 근로자를 어떻게 해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제도로서 회사 내에 보통 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죠. 중국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웬꽁쇼차라고 불리는 그런 직원 수첩 내지는 다른 회사의 제도에서 중국 노동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를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중국 노동법에 맞게 중국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지만 노동법 제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그 계약 관계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민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법에서는 회사 내지 사용자가 좀 더 강한 위치에 있고 근로자, 노동자가 좀 더 약한 위치에 있겠거니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노동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개는 어떤 미니멈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우리 회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국 노동법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회사의 제도를 설립을 해서 제도를 수립을 해서 그 제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법적으로 중국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동법에 나 있는 항목들이 너무 상세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경제보상금과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보상금 제도가 중국에 있는데 이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중국 자회사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처음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은 노동관계 종료 시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죠. 그런데 한국의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의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임금의 일부를 구성함에 반해서 이것은 한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임금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퇴직금과의 차이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중국 법인에서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씩 근무한 직원이 나 그만두겠다 나가면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줘야죠. 예, 원칙적으로 줘야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차이죠. 법 규정상의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 지급 기준도 법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된다는 점에서 회사와 직원 간에 합의하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보상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자, 경제보상금 제도, 직원과의 근로관계 정리 유형을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봤는데 직원과의 근로관계 정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근로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노동자라고 많이 부르고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법에서는. 계약의 기간 만료가 있겠고 계약의 중도 해제가 있겠죠. 해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나눠질 텐데 첫 번째는 회사와 직원 간에 합의해서 하는 해제, 합의 해제, 그리고 일방적인 해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고 위법하게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제 사유가 이제 중국 노동법에 나와 있고요. 근로자의 그 중에서 또 근로자의 과실성 사유, 근로자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법률 위반을 한다든가 회사의 어떤 자금을 횡령한다든가 이러한 과실성 사유에 근거한 회사 사용자의 해제가 있을 테고 근로자의 비과실성 사유에 근거한 사용자의 해제, 근로자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규칙 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정리해고, 경제성 감원이라고 부르는 정리해고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경제보상금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 법에 맞지 않게 사용자가 위법하게 근로계약, 노동계약을 해제한다. 그럴 경우에는 위법해제로서 경제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다이어그램에서 붉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근로자의 과실성 사유에 근거한 사용자의 해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제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배경을 표시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우에는 한국법과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직원을 정리할 때,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직원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지 우리 회사가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이 노동중재를 제기한다든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서면 증거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보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별 제도가 있고 지방성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 중국 내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봐서 그 지역의 특유한 지방성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과 상해에는 각각 다른 어떤 노동법에 관한 세부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방성 규정이 있는지를 봐서 중앙정부의 어떤 중국 전역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규정 이외에 그 지역에서 특유한 지방성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동계약법에 나와 있는 그 사유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가 다음의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계약 약정에 따라서 노동보호 또는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적시에 노동보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는 근로자를 위해서 사회보험금을 부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근로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회사에 못 다니겠다, 그래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제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가 좀 이제 그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제안하고 근로자가 합의해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다음에 비과실성 사유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비과실성 사유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질병 또는 업무의 원인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경우 소정의 의료기간 만료 후에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고 사용자가 별도로 안배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교육 또는 배치전을 했음에도 여전히 업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음이 상황이 발생하여 20명 이상 혹은 20명 미만이지만 총 직원 수의 10%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이것은 정리해고에 해당되겠죠. 경제성 감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파산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생산 경영에 엄중한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 전환, 중대한 기술 혁신 혹은 경영 방식을 조절한 후에 노동계약 변경 후 여전히 감원이 필요한 경우, 혹은 기타 노동계약 체결 시 근거했던 객관적 경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자, 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다음 경우를 보시면, 사용자가 노동계약의 약정 조건을 유지하거나 재고하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상황 외에 노동계약 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사가 영업집조가 말소, 폐쇄, 철회되거나, 영업집조라는 것은 중국의 법인등기부 등본 내지 한국으로 치면은 법인등기부 등본 내지는 사업자 등록증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말소, 폐쇄, 철회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사전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경제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보상금은 이제 직원이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연한에 따라서 매 1년마다 1개월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한국의 퇴직금과 유사하죠.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근무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고, 6개월이 안 됐다 그러면 반달 급여에 해당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보상금은 무한히 이제 크게 직원의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무한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고소득 노동자가 있겠죠. 고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느 노동자의 월 임금이 이것은 노동계약을 해제 혹은 종료하기 전 12개월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회사 소재지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이제 인민정부는 지방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중국 지역 지방정부, 한국으로 치면 시청, 도청 이런 데겠죠.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당해 지역의 전년도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3배를 상회하는 경우, 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경제보상금 산정 기수를 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배를 상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이 10이다. 그런데 어떤 그 경제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직원이 10이 아니라 50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10의 3배, 30을 기준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승수의 상한은 12개월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치 경제보상금 이상의 20년을 근무하더라도 12개월을 한도로 경제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금 제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금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치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상응하는 제도인데,
첫 번째 이제 양로보험이 있습니다.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과 노동자가 급여의 일정액을 별도의 기금이나 계좌에 적립한 후에 당해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퇴직할 경우에 적립된 금액에서 일정한 생계보장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양로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의료보험은 가족들이 당연히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보면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가족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원에 딸려서 같이 그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국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남자든 여자든 직원이 있으면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입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가입하려면 별도의 어떤 돈을 내고서 보충의료보험이라는 제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개별적인 의료보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 과거에 이제 스타벅스의 직원들을 뽑을 때 스타벅스에서 가족들까지 같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타벅스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당연한 것이죠. 어떤 직원의 가족들까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은. 공상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기업, 직원, 기업 플러스 직원, 기업 플러스 직원, 기업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보험금을 어느 당사자가 보험금을 납입하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로보험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부담분이 있고 직원이 납부해야 되는 부담분이 있는데, 공상보험의 경우에는 기업만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업보험이 또 있죠. 실업보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기업과 직원이 각각 납부해야 되는 그 부담분이 있습니다. 생육보험은 출산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출산했을 때 그 생육보험으로부터 그 출산 휴가를 간 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남성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예. 주택공적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각각 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방공적금 또는 주택적립금으로도 칭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공적금을 인출해서 주택 구입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국 직원들은 주택공적금은 어떤 그 현금과 같이 나중에 현금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이런 것은 의료보험을 납입한 다음에 거기서 현금을 캐시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택공적금은 나중에 현금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주택공적금이라든가 이 다른 그 5가지 보험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강제적으로 납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납입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내지는 좀 낮게 납부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 문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에서 위법입니다. 사회보험금 제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주요 이슈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도 저희 어떤 대기업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이 주로 오겠죠. 중국에서 한국인이 중국에 파견 나가서 주재원으로 있을 때 그런 한국인도 중국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를 하시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중국법의 개정으로 외국인도 중국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해당 지역에서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이 사회보험을 납입할 의무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사회보험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으로 보면은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양로보험 다시 앞 슬라이드로 가서 양로보험 이렇게 좀 있는데, 양로보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거 가입을 하더라도 한 2, 3년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양로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험금만 내고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고,
의료보험,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도 사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아플 때 이제 대도시에서는 국제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국제병원 내지는 중국병원의 국제부에서는 또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내고 나서 이제 다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실업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해고를 당하면, 한국인이 중국에서 해고를 당하면 원래 그 실업보험의 의미는 그 해고당한 기간 동안, 그 직업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통해서 어떤 그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는 그런 것이 제도의 취지일 텐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해고를 당했다, 실업을 당했다 그러면 취업 비자가 말소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든 어쨌든 중국을 나가야 되죠. 불법적인 체류가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중국 밖을 벗어나야 되는데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국적자의 이중 납부, 사회보험의 이중 납부도 이슈가 되는데, 한국에서도 납부하고 중국에서도 납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회사 기업들이, 고객들이 좀 있는데, 일부는 이제 이중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보험 이런 것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그런 증빙을 제출을 하면 중국에서 납부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증빙을 제출을 해야지 이중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사회보험금의 미납과 과소납부의 경우, 이것은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법인의 직원이 한 몇백 명, 500명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중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지역의 최저임금 내지는 좀 낮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해서 사회보험금을 과소납부하는 혹은 아예 납부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대개는 그 직원들도, 중국인 직원들도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과연 제대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갖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냥 월급 좀 더 줄 테니까 사회보험금 내지 말자, 내지는 좀 적게 내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비록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중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금 미납과 과소납부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투자한 한국계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은데, 중국 내자 기업, 중국인이 투자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보면은 사회보험금을 미납하든가 과소납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내자 기업을 인수하는 M&A의 경우에는 사회보험금 미납과 과소납부의 이슈가 거의 항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보험금, 이것은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사회보험금을 좀 줄여주겠다, 뭐 사회보험금 납부를 좀 연계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시간상 제약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반면으로는 사회보험금의 납부에 대해서 집행을 강화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이제 사회부 장국 이런 곳에서 사회보험금을 납부받았는데, 이제는 세무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세무국에서는 좀 더 그 직원의 월급을 좀 투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납이나 과소납부가 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지역별 규정 검토 필요, 이것은 이제 지역별로 사회보험금의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서 우리 중국 법인이 소지한 지역에서 어떤 요율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혹시 사회보험금을 좀 감면한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지원해서 납부해도 된다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중국 진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국에 투자하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주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나 빅데이터 분석, 혹은 뭐 중국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인공지능 이런 쪽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알아보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투자 결정 단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은 한국의 제도와 중국의 제도는 좀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전 검토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반 회사에서는 한 주당 1주당 액면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식회사에서 보면은 한 주에 500원, 한 주에 1000원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중국의 일반 회사인 유한 책임회사, 여신저런공司라고 불리는 일반 회사에는 한 주에 얼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안타깝게도 저희 고객 중에는 한국 회사의 그 계약서 포맷을 가지고 중국 법인의 지분 양수도, 중국 법인의 뭐 신주 인수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도 꽤 큰 100억 이상의 어떤 거래였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지분을 한 60%를 사는데 한 주에 얼마, 뭐 주당 얼마 해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어떤 법인을 인수하신 그런 뭐 중견기업이셨는데 중견기업 오너께서 뭐 중국에서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뭘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서 이 회사의 뭐 지분 60%면 뭐 돈 얼마 하면 되겠어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이렇게 체결을 하셨는데 중국 회사법의 제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자체가 유효성이 부인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또 좀 한국의 제도와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회사 설립 당시에 바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되죠. 그런데 중국은 회사 설립 이후에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냐? 한국으로 치면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회사를 법률상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중국은 동사장과 총경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누구를 중국 회사의 대표로 하는지 좀 잘 좀 그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조인트 벤처 우리 한국 회사가 중국에 100%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자회사가 아니라 독자회사가 아니라 중국 파트너와 같이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어떻게 지배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중국 파트너 어떻게 그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롤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중국 파트너와 좀 우리 그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조인트 벤처를 뭐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양수도해서 어떻게 교착 상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혹은 중재를 채택할 것인지 이것은 언어 조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중국 회사와 체결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쟁 해결을 중국 법원에서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대부분 한국 회사의 그 오너,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중국어를 못 하시죠. 그래서 비록 중국어 계약서와 한국어 계약서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열심히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협상을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중국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 중국어 계약서가 있고 한국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법원의 판사가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중국어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와 한국어 계약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것이 중국어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을 한국어 계약서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계약서만 보시고 이 정도면 되겠어.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어 계약서에 있는 독소 조항 때문에 중국 법원에서는 한국어 계약서는 무시하고 중국어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에서는 그 언어 조항과 함께 분쟁 해결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에서 할 것인지, 중재를 할 것인지, 중재를 한다면 중국 내 중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중재를 할 것인지를 좀 사전에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 엑싯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풋옵션, 콜옵션, 뭐 태그얼롱, 드래그얼롱 이렇게 법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뭐 청산을 통해서 혹은 구조 자체를 홍콩에다가 어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놓고 우리 회사와 다른 조인트 벤처 파트너와 같이 홍콩에다 설립해 놓고 홍콩에서
중국의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은 중국 회사지만 리걸리 그 조인트 벤처 자체는 홍콩 내지는 뭐 다른 뭐 케이만 아일랜드라든가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이런 지역에서 조인트 벤처가 설립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전 대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이렇게 포커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인지 혹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분 비율이 제한이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밑에 이제 third party risk control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 공급자의 원인이 아닌 사유로 인한 통관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쌍방의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 등 우리 그 계약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어떤 문제를 있을 경우 혹은 제3자의 이슈 내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 상해에서 그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아메리칸 체인버 오브 커머스 샹하이의 리걸 커미티 회원인데 서플라이어하고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플라이어로부터 우리가 물건 공급을 받죠. 그런데 서플라이어가 중국의 환경법을 위반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공장 운영 중단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어떤 불가항력 조항을 보면 대개의 불가항력 조항에서는 중국 정부의 뭐 조치 내지는 뭐 태풍,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면책된다 이러한 그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서플라이어가 중국 환경법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중국 그 지방 정부로부터 공장 운영 중단 명령, 조업 정지 명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물건을 적시에 제때 적절한 양, 계약서에 명시된 양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서플라이어로서는 이것은 중국 정부의 조치니까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면 좀 뭔가 불합리함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조치는 맞지만 그 불가항력 조항의 정의에는 중국 정부의 조치, 뭐 지진, 전쟁, 뭐 폭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서 마치 그 서플라이어가 면책돼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유도한 것은 규칙사에는 서플라이어가 중국 환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업 중단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당신이 중국 법을 위반해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항력 항변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조항들을 넣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넣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독점법,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그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반독점법, 공정거래법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중국 반독점법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좀 더 강화된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독점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무 이전 가격, 뱁스 세무적인 것이라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정서, 중국인이 어떤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뭐 TV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그 연예인이 나와서 마오라고 잘못은 아닌데 얘기를 했다가 중국의 굉장히 강한 반발, 중국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메리어트가 뭐 대만, 홍콩 이런 데를 이제 국가와 같이 분류했다가 불매운동 벌이고 메리어트 그룹 회장이 사과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예약할 때 그 국적 내지는 어떤 지역, 뭐 호텔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그냥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국가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홈페이지 다운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메리트에서 공식적인 사과라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약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그 모 항공사의 그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홍콩은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 편입됐으니까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고 일국 양제가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97년부터 50년간 기존의 어떤 홍콩 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중국에 편입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일국 양제도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만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국가 독립적으로 어떤 엔터티로서 서버린 엔터티로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항공사에서 그런 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만을 국가로 한 게 아니라 화폐 단위, 그러니까 커런시를 중심으로 뭐 예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국가 이게 아니라 뭐 대만 달러 누르면은 대만 예약하게. 그다음에 뭐 홍콩 달러, 뭐 US 달러, 뭐 영국 파운드. 그래서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그 화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대만 달러를 우리는 대만을 나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대만 달러 거기서 대만 지역에서는 대만 달러가 통용되지 않냐. 그래서 대만 달러를 클릭하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좀 피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 조사 단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것은 뭐 소방, 안전, 산업, 뭐 노무, 공상, 세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방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대부분 기업이 100% 이런 규정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면은 여기 대해서 벌금을 사실상 안 내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 피해 발생 전에도 사전적인 행정 조치를 중국 정부에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어떤지, 최근에 어떤 규정들이 어떤지를 좀 한번 스크리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회사, 그룹 또는 전사 차원에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대응,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벌금이라든가 어떤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조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든가 뭐 합규성 원칙이 위반되는 경우 행정보기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 뭐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뭐 자살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현재로도 사실은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 실익과 후가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그 불리한 영향이 어떤 것인 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중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죠. 이게 거래 중단 관련 내용과 허위 사실 유포 관련 내용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리걸 리스크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나눠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중국법 이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가항력이란 무엇이냐? 불가항력은 중국법상 예측할 수가 없고 예견할 수가 없고 회피할 수가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될 경우에 불가항력 영향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 책임이 면제될 수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COVID-19이 불가항력 사유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 조건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 없더라도 면책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죠. 현재 중국에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계약 중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써 있는지, 그리고 계약에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계약의 준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의 그 뭐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준거법을 뭐 한국법을 하고 있다, 내지는 뭐 뉴욕법을 하고 있다 이러 있는데 중국법의 코로나
코로나가 중국 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해당되는지를 열심히 검토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이미 뭐 한국법에 따라서 내지는 뉴욕법에 따라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것을 보면은 좀 약간 헛발질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법이 어느 법으로 중국법을 해결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불가항력 계약서상의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법이 중국법을 합의한 경우에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및 성격에 따라서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불가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은 불가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적시에 상대방에게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비드-19이 발생했지만 실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인과관계에도 입증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어떤 세미나를 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인과관계가 좀 잘 입증이 안 되겠죠. 그 대면 세미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세미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언택트로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 계약에는 일부 무효 내지는 가분성 severability clause 조항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 조항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돼서 면책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계약서 조항 전체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른 조항까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법실무상 불가항력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거 좀 불가항력 때문에 나 계약 이행 안 할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불가항력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진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 항변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 변경과 불가항력은 조금 다릅니다. 사정 변경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취할 조치, 불가항력이 먼저 이제 불가항력 조항을 살펴봐야겠죠.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계약 약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약정이 없고 중국법이 중국법인 경우에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CCPIT 사실증명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 몇 달 전부터 좀 이슈가 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국 국제상회, 한국으로 치면은 좀 무역협회와 비슷한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국제상회에서는 2020년 2월 1일 회원기업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불가항력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CCPIT 불가항력 증명서를 받으면 불가항력 때문에 내가 계약 이행을 못하겠다, 이런 입증 자료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CCPIT 사실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실관계와 결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CCPIT 사실증명을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최근에 쓴 그 어떻게 발급받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 기구를 중국 내 법원 또는 중재 기구로 약정했다면 중국 외의 법원 또는 중재 기구로 분쟁 해결을 약정한 것보다는 그 CCPIT 사실증명이 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정 변경에 대해서 한국에도 사정 변경 원칙이라는 것이 민법에 있죠. 사정 변경이 뭐냐면 중국에서 계약 체결 후에 객관적 상황이 발생해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아까 불가항력과 차이가 있는 거죠. 상업적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 일반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또는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계약 변경 또는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국 계약법 사법해석에 나와 있는 것인데 불가항력과 사정 변경을 비교를 해보는 표를 제가 여기다가 기재했는데요. 보시면 불가항력은 뭐 자연재해, 전쟁, 폭동, 이제 자연재해 뭐 코로나가 포함될 수 있냐는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 변경은 의회 사건, 사회 경제 형세의 급격한 변화,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엄중한 정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이 불가항력의 경우 사정 변경보다 더욱 심각하고 통상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정 변경은 상황이 불가항력보다는 경미하지만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거나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사정 변경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다, 뭐 환율이 뭐 2배로 뛰었다, 3배로 뛰었다 이럴 경우에 계약 이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현저하게 불공정해질 수가 있겠죠. 환율이 뭐 2배, 3배가 변경이 된다면 법적 결과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법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거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고 사정 변경은 주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 사용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 의견을 중국 최고인민법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는 인민정부라고 하고 법원은 인민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인민법원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민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이제 법원에는 전부 다 인민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은 한국의 대법원에 상당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0년 4월 16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 판단 및 적용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사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정 또는 계약 변경,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해지하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면책하기보다는 계약 변경의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서는 목적 실현 불가능의 법정 해제 요건에 도달하는 정도까지 수준이어야 예외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 중국에서 SARS가 발생했었죠. 중국 광동성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보다 좀 치사율은 높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던 이 SARS가 뭐의 약자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난답니다만 해옥기 증후군 이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SARS가 발생했을 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SARS 관련 분쟁 사건을 지도하기 위한 사법해석상의 심리원칙을 참고로 보면 SARS로 인해서 기존 계약대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공정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SARS 방지 및 관리를 위해서 발표한 행정조치, 어떤 정부가 조치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됐다. 또는 SARS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계약법상 불가항력 주장을 적용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 또다시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 의견 두 번째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계약 분쟁 사건의 심리, 금융 분쟁 사건의 심리, 파산 사건의 심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매계약 분쟁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약정한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속 이행하는 경우에 원가가 증가하지만 매매계약의 이행이 계약 목적의 실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계약 해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좀 보수적인 거죠. 반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목적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에 원가가 증가되고 제품 가격이 하락되고 납품 기간 또는 대금 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관련된 사안과 공평 원칙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조정하든가 변경하도록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그 이하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사점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상 불가항력 주장 조항 그리고 중거법 분쟁 해결 기관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약의 중거법이 중국법이 아니다. 그러면 각 중거법 국가에서 불가항력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해당될 것인지
그에 따른 계약상 의무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구제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임대차 계약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모두 내야 되나요? 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건물이 폐쇄돼서 영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제 지방 규정들, 지방성 규정들이 많습니다. 절강성 규정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 전염병 예방의 수요로 인해서 임대 건물을 잠시 사용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임차 기간 연장, 상한 기간의 임대료 감면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임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규칙 사유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있지 않으한 경우, 공평 원칙에 따라서 관련 사정을 감안해서 임차 기간을 연장하든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하든가 임대료 감면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분담해야 된다.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계약 해지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북경시의 경우에는 조양구에 등록한 상무 빌딩, 그러니까 비즈니스 빌딩입니다. 운영기업의 경우에는 뭐 2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혹은 보다 작은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면 북경시 정부가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국유 건물을 임대하면 우대 정책,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국유 기업일 경우, 임대인이 국유 건물일 경우에 거기에 입주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감면, 코로나19 때문에 임차료를 감면하겠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정책을 발표하신 것이고, 건물의 임대인이 일반 개인이다, 일반 사기업이다, 이 경우에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 의견 두 번째 의견을 보면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고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이 좀 어려워서 약정한 기간 동안에 좀 임차료 좀 밀리고 그럴 경우에 돈도 안 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임대인이 그렇게 그 임대차 계약 해지 청구할 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자세한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이거 사스 사태 됐을 때 어떻게 판례가 내렸는지 이 문제인데,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중거법과 불가항력 조항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법의 경우에, 홍콩에 우리가 지금 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사전 질문 중에서 홍콩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홍콩의 임대차 계약은 불가항력 force majeure, 영어로 이제 force majeure라고 하는데,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있어야 되지, 계약서에 만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임대차 뭐 감면하겠다, 뭐 해지하겠다, 이런 조항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콩법에 의하면. 대개는 임대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넣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제가 검토했던 그 계약서에도 임대차 계약, 홍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었는데 불가항력 조항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중국 그 홍콩 법원의 판례를 알기 때문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프러스트레이션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된다. 네, 이것도 좀 엄격한 요건 하에 프러스트레이션이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명령 또는 행정 조치로 인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영화관, 오락장소,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좀 그 중국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 불가항력에 해당돼서 임대료 감면 내지는 임대기간 연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다만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치가 장기간 계속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런 조치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 이런 청구를 해야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오락장소, 영화관 이런 곳에 출입 금지를 2달, 3달 동안 했는데, 그 조치가 해제된 다음에 한 6개월, 1년 지나서 코로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임대기간 연장, 임차료 감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와 기업의 대응을 보면은 이것은 뭐 노사관계 노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리스크 필링을 해서 업종별로 이슈별로 주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그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우리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는 실사를 해서 듀딜리전스를 해서 그 리스크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부 규정이 있는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지를 그 이슈를 본다면 내부 어떤 취업 규칙에 우리가 어떤 노사관계를 어떻게 뭐 잘 풀어나갈 것인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뭐 정리해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같이 그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으로 한다면 집에서 근무를 한다면 뭐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는지 내지는 사전 질문 중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미리 이제 답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은데 어떻게 야근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어떻게 야근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있으면은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장님이 보시면 옆에 저 뭐 대리 사원 다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고개만 들어보시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집에 있다면 뭐 대리 과장 이런 사원들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워서 잠을 자는지 파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사에 있는 것 같이 100% 동일한 환경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한다. 그러면 화상회의 순간에는 어쨌든 화상회의에 얼굴을 내밀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야근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제도로서 야근하기 전에 상사에게 그러니까 뭐 인사 담당 부장이든 관리 부장이든 이런 그 상사에게 야근을 하겠습니다. 오늘 야근을 해야 되고 야근 4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근 예상되는 시간이 뭐 3시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야근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야근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지나가지고 지난달에 야근은 뭐 20시간 야근했습니다. 이렇게 그 야근비를 청구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회사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이 봤을 때 뭐 어떨 때는 뭐 그 낮 시간에 좀 약간 속된 말로 이제 뭐 땡땡이를 좀 치다가 저녁에 가까워져서 보니까 야근을 해야겠네. 이래서 야근 신청을 해서 뭐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그 낮에 땡땡이를 치고 저녁에 야근해야겠다.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승인을 받기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승인을 받기에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보기에도 이 직원이 하는 업무의 강도라든가 필요한 소요 시간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야근을 신청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씩은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렇다면 회사 규정상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야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야근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리 사전에 야근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사내의 규정 제도를 정비해 놓는다면 그렇다면 야근이라든가 언택트 시대에 좀 뭔가 좀 직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뭐 대기업에서 이제 그 문의하셨던 상황인데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홍보를 해드릴 수는 없고 중국의 어떤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직원들이 각각 설치를 하면 그 직원이 뭐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추적이 되고 뭐 직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에 좀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택트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직원이 핸드폰을 들고 회사의 반경 뭐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이미 회사 반경에 접근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뭐 지문을 찍든가 하지 않더라도 출근했다. 이런 것들이 뭐 기록되게 하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뭔가 계속 뭐 확인 같은 걸 누르고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누르고 이럼으로써 앱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좀 컨트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앱을 사용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그런 앱을 제 핸드폰에 깔므로써 뭔가 좀 직원이 어떤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대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어디에 있다 어디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가 되고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회사에서 동의 없이 그냥 그 앱 깔어 그다음에 이제부터 거기에 통해서 보고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그 마지막 슬라이드 맞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사진을 걸어놨는데 이 사진이 이제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 강의 대기업 강의를 하면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사진을 놓고 무슨 이 사진의 그 화면에 사람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맞추면 맞추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뭐 질문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질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 그 남자분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그거라서 혹시 맞추시더라도 지금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뭐 일부는 맞추셨겠지만 이 분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죠.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 왔는데 왜 지금 이 그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노사 발전에 관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어떤 그 법률 대처 방안에서 왜 마지막 슬라이드에 뜬금없이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제가 띄워놨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작년경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발하기 전에 1, 2년 전에 2, 3년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와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뭐 거기 갔다 와서 나중에 블로그 같은 거에다가 글을 쓰셨던 걸 봤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역풍이 불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쓰러진다. 역풍이 불어올 때 다른 사람들은 역풍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는다. 하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풍차를 만든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프랑스 기업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어떤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변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냥 한국 기업이 그냥 쓰러질 것인지 혹은 미봉책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그냥 어떻게 막을 것인지 혹은 여기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모색해 볼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사진을 옮겨왔고요. 안타깝게도 선물은 드리지 못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사전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일부는 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사전 질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의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욱 변호사님께서 중국 상하이에서 12년간 치료하시면서 중국 전문가로서 지금 중국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중국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사전 신청을 하시면서 질의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지급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중국도 경제보상금 산정 시 상여금도 경제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과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좀 당연히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월평균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속 어떤 지급받았던 금액이라면 경제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좀 예외적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상여금을 받지 않는데 뭐 좀 몇년 수년간 상여금이 없었는데 올해만 상여금이 있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경제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들은 좀 받고 몇 가지 질문들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혹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조금 답변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 보충이나 보완이 필요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품 판매 직군에 대해서 기본급과 변동급의 비중을 얼만큼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지요. 기본급을 높여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판매에 좋을지, 커미션을 높여서 매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판매에 좋을지 중국 현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 좀 법률적인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뭐 기본급을 예를 들어서 뭐 70% 변동급을 성과급을 인센티브를 뭐 30% 하는 게 할지 좋을지 이거는 법률적인 그 질문 아니라서 제가 좀 그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현지에서 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변동급 그 성과급을 좀 더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우리 회사의 실적이 좀 더 좋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는 뭐 변동급 많이 받아가는데 성과급 많이 받는데 나는 뭐 적게 받아서 배 아프다.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그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변동급 그 보너스가 있는 것을 더 그게 폭이 큰 것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변동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뭐 합법적이다 내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성욱 변호사님께서 중국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법률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하고 질문은 마케팅 관련된 질문이라서 뭐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노동법이 홍콩에서도 적용이 되거나 홍콩 노동법에 영향을 주는지요? 이것은 중국 노동법은 홍콩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이 아까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9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이 됐는데 그 이후 50년간, 그러니까 97년이니까 50을 플러스하면 2047년이겠죠. 2047년까지는 기존의 홍콩 법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노동법이 아니라 홍콩에 있는 노동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해도 항소를 했을 때 중국 같으면 중국 어느 지역에서 제기를 하던 궁극적인 최고의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인데 홍콩에서는 최고인민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은 2047년까지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현재 코로나 상황과 노동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했나요? 코로나 상황은 조금 안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국 정부가 사실 코로나의 발원지는 중국의 우한이지만 굉장히 심하게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안정되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 사이에 뭐 한국의 코로나가 갑자기 크게 다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어느 정도 컨트롤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지금 이미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의 언론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백신의 안정성은 제가 뭐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물론 이제 그것이 얼만큼 효력이 있는지 그 효과가 있을지는 뭐 다른 문제긴 한데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지금 그 접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환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주로 이제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개는 광동성 지방 이런 쪽에 그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에도 지금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중국 자체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중국에다가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고 유럽 경제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들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노동시장 그 환경이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주재원이 한국으로 복귀 시 기 납부한 양로보험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가 아닌 현지인 임원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불가한 것인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이 이렇게 딱 그 중국에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중국에서는 무고정 기한 계약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무고정 기한이라는 얘기는 고정 기한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뭐 3년 계약, 뭐 2년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종신 퇴직할 때까지, 퇴직 연령에 달할 때까지 어떤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 내지는 무고정 기간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과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대기업의 노무 관리에 대한 업무 분장 및 업무 현황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견 기업입니다. 예, 대기업의 노무 관리에 대한 업무 분장. 대기업일수록 아무래도 그 노무 관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무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 노무 관리를 하셨던 분이 중국 현지에 나가셔서 노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자회사, 중국 법인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준비를 해놓고 있는 데들이 아무래도 그 노무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에만 의존해서는, 만약에 한국 기업의 중국 자회사라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중국어도 못하시고 뭐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래서만은 그런 경우에 중국 자회사의 노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봐도 뭔지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한국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셔다가는 중국 노무 관리가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문화와 현지 법에 대한 이해가 잘 선행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를 바탕으로 중국 자회사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슨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항상 그 대기업에서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뭐 앞으로 잘해 이게 아니라 뭐 진술서든 아니면 뭐든 이제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놔서 나중에 그런 서면이 뭐 누적됐을 때 뭐 해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록 그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서면을 통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네, 다음 8번째 질문입니다. 채용 프로세스에 참고해야 되는 중국 간섭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는 그 회사에 다니다가 나가서 다른 회사로 옮긴다. 그럴 때 유사한 업계라고 친다면 그것이 이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소문이 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도 뭐 한국에서 대부분 서울에서 서울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이 많고, 업계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학업계에서 화학업계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뭐 미디어업계에서 미디어업계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 갑자기 화학회사에서 공장 운영하시던 분이 뭐 JYP 이런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업계도 유사하고 좀 그 풀이 좁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나 아니면 그 레퓨테이션을 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 문제 사고 터지고 나서 그냥 광저우로 옮긴다. 그러면 광저우와 북경 간의 거리는 비행기로 거의 한 3시간이거든요. 한국의 서울과 부산보다 한 5배 정도, 5배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광저우에서 일하는 사람이 과거에 북경에서 일했다면 북경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에 참고할 때는 그 전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땠는지 좀 약간 가능하면 어떻게 별도로 좀 알아봐서 한다든가, 혹은 그 한국에도 그렇지만 중국에도 어떤 리크루팅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좀 중요한 포지션이라면 그런 회사를 통해서 좀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라면 그냥 인터넷에서 지금 그 제인청으로 한 거야 무슨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력서를 이제 많이 올리고 이력서를 이제 보고 그 회사 그 직원의 인터뷰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수가 많은데,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 포지션이라면 그런 식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원자들을 뭐 면접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9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현지 노동법 변화에 대한 현지인 관리 주요 이슈 그리고 주재원 노무 관리 이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라서 이거를 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지 노동법 변화에 대해 현지인 관리인 주요 이슈. 이거는 최근에 어떤 코로나 사태를 본다면 대개는 이제 현지 법인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다운사이징을 하던가 뭐 철수하다든가 이렇게 고려하시는 기업들이 많고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시는 기업들은 사실 소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만 확대하시는 경우가 많고 현재로서는 좀 축소하든가 이렇게 하실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 직원이 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그 근무 평정 이런 것들을 한 번만이 아니라 좀 누적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직원을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 회사를 뭐 정리해고가 필요하다 할 때에도 직원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를 좀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일주일, 2주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실제 실행에 옮기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5, 6개월 이상 전부터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재원 노무관리 이슈는 지금 제가 그 상해에서 중국에서 12년 정도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재원들을 좀 줄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재원들의 그 한국 복귀 예를 들어서 뭐 매년 주재원들을 이렇게 턴을 이렇게 순환근무를 시키실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귀임하시는 주재원이 뭐 어떤 대기업에서 한 올해 7명이 귀임한다. 그러면 중국으로 다시 나오는 주재원은 5명 이렇게 조금 4명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주재원 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비용이 좀 주된 이슈라면은 그 어떤 주재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봉을 이렇게 어떤 정도의 개념 그 범위 내에서 그 당신이 그 뭐 주택이라든가 뭐 학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월급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엑스트라로 뭐 그 집값 얼마 뭐 학비 보조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냥 연봉 무조건 보장 뭐 엑스트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다가 추가로 일정 범위의 돈을 주고 그 안에서 당신이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10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지역 출신의 근로자 사용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 및 산업 내 조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아는 바는 없고요. 다만 미국의 규제 조치가 계속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하웨이랑 뭐 사업하지 말라 내지는 뭐 틱톡 뭐 메가케라 뭐 위챗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내심 이제 이것이 올해 11월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좀 뭐 오는 비는 맞고 좀 약간 좀 참아보자 이렇게 그 반응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비록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패권 다툼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미국과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코로나는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화웨이 본사에 한번 가봤었어요. 화웨이 본사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때 이미 이제 화웨이 그 뭐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텐데 화웨이에서 어떤 그 화웨이의 그 회장이 우리는
뭐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조치에 대해서 겁나지 않는다. 뭐 우리가 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화웨이 근로자들 반응은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 화웨이가 미국산 반도체 내지는 미국 기업의 어떤 협력을 받을 수가 없다면 한국이나 유럽의 그 플랜 B로서 그런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 플랜 C로서 중국 내 스스로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자강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을 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트럼프의 재선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패권 다툼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1번째인데요. 현지인 근로자가 동의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더라도 중국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 계약 기간 이후에는 당시 정규직, 기간에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지요? 예, 이것은 이제 고정기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을 두 번 체결하면은 세 번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체결했을 때 3년 기한에 픽스텀, 그러니까 고정기한 근로계약이 만료됐고 다시 한번 3년에서 6년 됐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고정기한, 기한이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되고요. 다만 그때도 그 근로자가 그때 계속 괜찮다. 나는 계속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겠다. 내지는 뭐 1년 단위였다면 나는 계속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면 그것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비교적 상해 지역에서는 그런 합의를 인정해주는 편인데 많은 지역에서는 그때는 자동으로 일단 뭐 기한이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2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이제 공회라고 불리는데요. 공회라고 불리는데 대개는 노동조합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강력하지 않고 속된 말로 좀 약간 어용같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지 않고요.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뭐 그 노동조합을 크게 걱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한국은 이런데 중국은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이도 있고 실무상 차이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회사의 그 지배권,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어떤 그런 그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그 주주가 바뀌는 경우에 대주주가 바뀔 때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고 노동조합의 그 동의를 받아서 뭐 M&A 위로금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는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B가 그 A 회사의 지분을 C에게 양도를 한다면 A 회사 법인 자체는 변경이 없는데 그대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근데 다만 주주가 B에서 C를 바뀔 때 A 회사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A 회사의 직원들에게 뭐 M&A 위로금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그런 것이 실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조금 약간 이슈가 되는 것이 회사 내 공산당 조직을 어느 정도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 공산당 조직, 특히나 만약에 우리 법인이 중국에 세운 자회사가 중국 국유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는 그 국유기업에서는 뭐 거의 의무와 같이 이제 공산당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산당 조직이 회사 내에 있을 때 그 공산당 조직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같이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3번째 질문입니다. 노무관리 유의사항 뭐 탑 3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의 제도를 서면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현지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1년 했을 때 보너스를 뭐 1개월치 월급을 준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막 5개월치 6개월치 뭐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의 상황이 나쁠 때도 그렇게 많이 보너스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제도, 본사의 제도를 그대로 중국에다가 그 이식하기보다는 본사의 틀은 유지하되 중국 내에서 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 좀 유연하게 중국 제도, 중국의 관습과 중국의 문화와 관습을 좀 채택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운영했다가 다음에는 다르게 운영하고 내지는 중국 법인장이 바뀔 때마다 좀 노무 관리가 완전히 휙 바뀌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좀 더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이제 중국인 직원들이 대개는 근무 기간이 짧습니다. 대개는 2, 3년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은 뭐 1, 2년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보다 좀 더 그 중국의 이중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좀 그 경직되어 있는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의 그 제도를 잘 몰라서 좀 더 예측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노무 관리를 한다면 중국 법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중국 법인의 제도, 인사제도, 뭐 노무제도, 규정제도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중국의 제도와 중국의 문화, 중국의 관습을 반영한 관리. 세 번째는 예측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욱 변호사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와 그다음에 현장 질의 포함해서 이제 주요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주요한 이슈별로 저희가 그룹핑을 해서 13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12년간 상해 지금 치료하시면서 중국 전문가, 법률 전문가이시긴 하신데 뭐 법률을 벗어난 뭐 마케팅 분야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갖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올해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우리 한국 기업과 관련돼서 그 노동법 자문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베트남, 그다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 노무관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늘 중국 진출 기업 노무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만족도 조사란이 있습니다. 거기 설문에 응해 주시면은 3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